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저희 모토가 이제 공대생들이 소개하는 SF인데, 저는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고요. 고등학생 때는 사실 좀 범생이었어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사실 영화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기 시작했고, 스트레스 같은 거를 풀기 위해서 SF와 관련된 게임을 많이 해왔고, 소설을 직접 쓰는 거에도 좀 관심이 많았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가 토끼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혹시 이런 방송을 하는 거에 혹시 해보고 싶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네. 흔쾌히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월척을 나갔죠. 그래서 저는 닉네임 토끼 한 마리고요. 저는 생명과학 그리고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애니메이션 쪽 좋아하고요. 그래서 좀 일본어를 애니메이션으로 익힌 흔한 덕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방송에서 SF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제 소개할 때 제가 준비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우디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판교에 있는 게임 개발사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애청자 자격으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듣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는 걸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고, 이 시간도 여러분도 그런 거 같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F 서바이벌 키트의 장점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르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어떤 작품에 내가 궁금하다 그럴 때 사실 정보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논문 같은 걸 읽어서 이렇게 리뷰를 해주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이 논문을 읽으려고 하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SF 게임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짧게 여러분들이 좀 더 길게 듣고 싶으시면 저희 방송을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소마라는 게임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다룬 걸로 이 게임을 택했던 이유가, 이 게임이 좀 주제가 무겁고 또 할 이야기가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운석이 충돌하고 대기가 독성을 띠게 되어서 인류가 전부 절멸한 그런 세계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대서양의 해저에 위치한 파토스2라는 실험실인데요. 이 실험실에서 사이먼 제럿이 깨어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이먼 제럿은 이제 저희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뇌 스캔을 받기 위해서 그 연구실에서 이제 뇌 스캔을 받은 뒤에 모자를 딱 열었더니 자기는 이제 대서양 해저에 위치한 파토스2라는 실험실에 이미 인류가 멸종한 2100 몇 년도에 자기가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게임이라는 거는 직접 했을 때의 그 게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이라는 매체가 그 세계에 스스로 몰입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지만, 사실 이게 공포 게임이에요. 공포 게임이 사실 공포 영화와 비교해서 훨씬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하기에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은 유튜브 같은데 이 게임을 검색을 하시면은 그런 거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짧은 얘기를 하자면은 그 1인칭 슈팅 게임을 처음 만든 사람이 존 카맥이라는 개발자인데, 게임 그 개발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은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존 카맥만이 스토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게임에서 하는 행동 자체가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어떤 큰 스토리가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스토리가 더 중요시 되는 그런 게임도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골라온 작품은 강철의 연구술사예요. 강철의 연구술사 안 보신 분? 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SF적인 요소를 왜 이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냐면, 여기 연금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화학의 전신이 됐다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이제 연금술이라는 게 상당히 과학이랑 유사하게 그려집니다. 예를 들면
연금술 어떤 공식, 그러니까 연성진을 그려야만 그 공식대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등가 교환이라는 게 뭐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던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걸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서 클라크가 이제 뭐 잘 알려진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충분히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또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좀 중심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게 인체 연성이거든요. 이 주인공들이 엄마를 되살리기 위해서 인체 연성을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연금술로.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걸 이제 떠올리게 하냐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이제 그 SF 중에 가장 최초의 SF로도 많이들 꼽는 작품이 있죠. 그 프랑켄슈타인에서도 인간을 과학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금기인데 그것을 시도하고 그 결과 끔찍한 괴물이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이 형제가 엄마를 만들려고 했는데 괴물이 태어나는 그런 장면과 좀 겹쳐져 보이는 거죠. 제가 최근에 에드 아스트라라는 게임을 봤거든요. 네, 영화를 봤습니다. 네. 굉장히 긴밀의 설정에 우주 탐사에 어떤 얽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사람을 딱 집중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네. 근미래라서 네.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하고 기술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그것과 현재의 차이를 보는 그 재미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그 사랑과 그 애정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네. 그래서 오늘 너무 푸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